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경제학 멘토, 경제학장 박사입니다. 자, 오늘은 경제학의 정말 기본 중의 기본, 바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특히 이중구, 이창용 교수님의 명저, 경제학 원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매일 쓰는 이 돈이라는 게 대체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측정되는지 제가 아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바로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보죠. 지금 이 순간 우리나라에는 돈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? 어때요? 되게 간단한 질문 같죠? 근데 막상 답을 하려고 하면 이게 좀 막막하게 느껴지실 거예요. 대부분 처음 떠올리는 답이랑 경제학적인 정답은 조금 다르거든요. 네, 그렇죠. 아마 많은 분들이 딱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. 내 지갑에 있는 현금, 그리고 은행 앱 켜면 보이는 내 계좌 잔고, 그거 다 합친 거 아니에요? 라고요. 아주 합리적이고 좋은 생각이에요. 하지만 경제학에서는요, 이 돈의 범위를 조금 더 체계적이고 또 복잡하게 바라봅니다. 왜냐하면 바로 돈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, 이 정의의 문제 때문이에요.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기준 하나를 딱 세웠습니다. 자, 지금부터 그 핵심 원칙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겁니다. 유동성, 경제학에서 통화량, 즉 돈의 양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. 이 유동성이라는 개념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왜 경제학자들이 돈을 막 여러 종류로 나누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. 유동성, 말이 좀 어렵나요? 쉽게 말하면 현금으로 바꾸기 얼마나 쉬운가 하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. 자, 지금 당장 여러분이 너무 목이 말라서 커피를 한 잔 사 마신다고 상상해 보세요. 지갑에 있는 10,000원짜리 지폐는 어때요? 그냥 바로 내고 마실 수 있죠? 이게 바로 유동성이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이 가진 아파트로 커피를 살 수 있나요? 안 되죠. 그 아파트를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려면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절차도 복잡하잖아요. 이건 유동성이 아주 낮은 거죠. 바로 이처럼 얼마나 빨리 현금처럼 쓸 수 있느냐, 이 유동성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돈을 여러 단계로 분류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부터 이 유동성이라는 사다리를 타고 우리가 한 칸 한 칸 올라가 볼 거예요. 가장 좁은 의미의 돈, 즉 가장 유동성이 높은 돈부터 시작해서 가장 넓은 의미의 돈까지 차근차근 그 범위를 넓혀가 보겠습니다. 여기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이게 바로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통화지표, 즉 돈의 종류들입니다. 오늘 우리가 탐험할 지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. 보시면 저기 제일 위에 M1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게 한눈에 보이시죠? 자, 사다리의 첫 번째 칸입니다. 바로 M1. 이걸 우리가 협의통화라고 불러요. 협의라는 한자어가 좁은 의미라는 뜻이거든요. 말 그대로 가장 좁은 의미의 통화, 언제든지 바로 물건을 사는 데 쓸 수 있는 유동성 최강자들만 모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여기서 한 학생이 질문을 하네요. 교수님, 그럼 M1에는 정확히 뭐가 들어가나요?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. 딱 이 세 가지입니다. 첫째, 우리 지갑 속에 있는 현금. 둘째, 은행 보통예금처럼 카드나 체크로 바로바로 결제할 수 있는 요구불 예금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자는 조금 주면서도 아무 때나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, MMDA 같은 것들이 포함돼요. 핵심은 뭐다? 즉시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가장 즉각적으로 쓸 수 있는 돈, M1을 우리나라에서 싹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? 2023년 말 기준으로 무려 1,246조 원입니다. 와,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? 이게 바로 우리 경제에서 가장 활발하게 피처럼 돌고 있는 돈의 규모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아, 근데 바로 여기서 다른 학생이 손을 번쩍 드네요. 교수님, 그럼 제가 매달 붓고 있는 적금 통장은요? 그것도 해지하면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. 와, 정말 예리한 지적이에요. 맞아요. M1처럼 즉시는 아니지만 약간의 절차만 거치면 금방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들이 분명히 있죠.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더 넓은 범위의 돈을 정의하게 된 겁니다. 그게 바로 사다리의 두 번째 칸, M2, 광해통화입니다. 이건 넓은 의미의 통화라는 뜻이고요. 방금 우리 학생이 말했던 그런 준현금성 자산들까지 M1에다가 추가로 포함시킨 개념이에요. M2는요, M1이라는 기초 위에다가 새로운 블록들을 더 쌓아 올린다고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. 그러니까 M1 전체에다가 만기가 2년이 안 되는 정기예금이나 적금, 그리고 CMA처럼 약간의 조건은 있지만 비교적 쉽게 현금화가 가능한 금융상품들을 추가로 더한 겁니다. 그럼 이 M2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? 자그마치 3,905조 원, M1보다 거의 3배나 많죠?
이게 뭘 의미하겠어요? 우리 경제 전체의 실질적인 구매력이나 잠재적인 유동성은 M1만 봐서는 다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. 그리고 이 유동성 사다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M2에다가 만기 2년이 넘는 장기 금융상품까지 더한 LF. 여기서 더 나아가 정부나 기업이 발행한 채권까지 포함하는 가장 넓은 의미의 돈, L까지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어요. 자, 이제 M1, M2 같은 개념들은 확실히 감이 잡히셨을 거예요.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정책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. 한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중앙은행은요, 이렇게 여러 가지 통화 지표 중에서 대체 뭘 기준으로 삼아서 통화 정책, 그러니까 뭐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결정을 해야 할까요?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중앙은행은 크게 두 가지 기준 사이에서 깊은 고문에 빠지게 됩니다. 하나는 통제 가능성, 다른 하나는 실물 경제와의 상관성이에요. 이 두 가지가 바로 중앙은행이 마주한 핵심적인 딜레마, 즉 상충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여러분이 만약에 중앙은행 총재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? M1은 중앙은행이 직접 돈을 찍어내고 하니까 통제하기는 상대적으로 쉬워요. 근데 경제 전체를 설명하기엔 범위가 너무 좁죠. 반면에 M2는 실제 물가나 경제 성장률하고 관계가 더 깊어요. 하지만 온갖 금융상품이 섞여 있어서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조절하기는 훨씬 어렵습니다. 이거 참 골치 아픈 문제죠. 이게 바로 모든 중앙은행이 직면하는 딜레마입니다. 과거에는 M1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어요. 하지만 금융시장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새로운 금융상품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이제는 M1만 봐서는 전체 경제의 큰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워졌습니다. 그래서 오늘날 한국은행을 포함한 전 세계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통제는 조금 어렵더라도 실제 경제와 더 밀접한 M2를 훨씬 더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이 머릿속에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핵심만 딱딱 짚어드리고 미래를 생각해보는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오늘 설명의 핵심은 딱 이 세 가지입니다. 첫째, 돈은 뭘로 정의한다? 그렇죠. 유동성입니다. 둘째, 통화량은 M1, M2, L 순서로 층층이 쌓아올린 개념이다. 그리고 셋째, 중앙은행은 통제가 쉬운 것과 경제 설명력이 높은 것 사이에서 항상 고민, 즉 상충관계에 놓여 있다. 이 세 가지만 머릿속에 딱 넣어가시면 오늘 내용은 완벽하게 마스터하신 겁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. 요즘 우리 현금 거의 안 쓰죠? 대부분 카드나 모바일페이를 사용하잖아요. 이렇게 점점 현금 없는 사회로 나아가면 오늘 우리가 배웠던 M1, 특히 그 안에 있던 현금의 의미는 어떻게 바뀔까요? 그리고 미래의 중앙은행은 이 돈이라는 걸 어떻게 새롭게 정의하고 측정해야 할까요? 한번 깊이 고민해 볼 만한 흥미로운 문제입니다.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